명예퇴직의 대가, 58세 전 은행 지점장이 겪은 은퇴 후 비참한 현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는 든든한 월급과 안정된 직장을 믿고 살아왔지만 막상 은퇴를 맞닥뜨린 뒤에야 비로소 현실의 무게를 체감하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사실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드디어 자유다 라는 해방감에 들뜨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막막함이 더 크게 다가오죠. 특히나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선택하거나 어쩔 수 없이 퇴직한 분들은 그 시점에 나는 이제 인생 이막을 준비하면 되지라는 가벼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속속 드러나곤 합니다. 바로 꾸준한 수입이 사라진 상황에서 늘어나기만 하는 지출과 다르게 줄어드는 저축액, 그리고 뿌리째 흔들리는 정체성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58세까지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셨던 분 역시 이런 고민을 온몸으로 겪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한때는 돈 문제만큼은 먼 이야기라고 느꼈다는데 알고 보니 그저 안락한 회사 울타리 안에 있었을 뿐이었죠. 많은 분들이 나도 얼마 전 퇴직했는데 혹시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 아닐까? 라고 공감하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 사례를 바탕으로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들어본 다른 두 분의 은퇴 스토리까지 엮어보면서 우리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그려나갈 수 있을지 편안한 구어체로 말씀드려볼까 해요. 1. 58세 전 은행 지점장 황씨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오늘 제목에서 언급한 58세의 명예퇴직한 전 은행 지점장 황씨의 이야기예요. 황씨는 은행에서 오래 근무했고 지점장 자리에 올랐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분이죠. 게다가 성실하고 착실한 성격이라 직장 동료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준비성도 철저한 사람이라는 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명예퇴직을 하고 나오니 처음에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약간의 위로금으로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했대요. 더군다나 사람들은 당신은 경험이 많으니 재취업도 수월할 거야 라며 격려해줬죠. 황 씨 스스로도 설마 내가 이 많은 경력과 인맥을 놔두고 일 못 찾겠어? 라는 막연한 자신감도 있었고요. 문제는 현실 세계는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우선 은행 지점장 경력이 살짝 어정쩡하게 작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막 3040대 초중반의 실무자 레벨을 뽑는 금융사나 스타트업 등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며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그렇다고 중견 금융기관의 임원급 자리는 대부분 내부 승진이나 더 어린 임원들에게 돌아가니 문이 좁아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황 씨가 평생 믿어왔던 안정된 직업이라는 이미지가 점점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입이 완전히 끊기다 보니 직장 다닐 때 받던 월급에 맞춰져 있던 지출 구조가 문제였죠. 매달 나가던 보험료, 생활비, 자녀 학비 등은 그대로인데 현금 유입은 급감하니 빚이 조금씩 늘어갔어요. 결국 예비비처럼 믿고 있던 퇴직금마저 생활비와 대출 상환으로 빠르게 소진됐어요. 황 씨 말로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전에 지금은 부족해도 자산을 쌓아야 한다고 말해주던 후배들이 떠올랐다고 해요. 아무리 높은 직급에서 일했어도 준비가 없으면 누구나 한순간에 땅바닥을 찍을 수 있구나 하고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2. 60대 초반 퇴직 후 자영업에 도전했다. 실패한 김씨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은행권이 아닌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60세 초반에 퇴직한 김씨 이야기예요. 김씨는 식구도 많지 않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이미 독립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모아둔 돈이면 당분간은 괜찮겠다 싶어서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가게를 운영한다는 꿈도 있었고 요즘은 카페 수요가 많으니 충분히 수익이 난다고 생각했대요. 게다가 지인들도 퇴직하고 가게 하나쯤은 괜찮지 않아? 노후에 심심하지도 않고라며 등을 떠밀었고요. 문제는 장사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었죠. 특히 본인이 연구소에만 오래 있었던 김 씨는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월세나 인건비는 매달 어느 정도 선에서 제어해야 하는지 감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래도 커피나 디저트에 대한 전문 지식도 부족했고 트렌드에 둔감했던 것도 한몫했죠.
게다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체력적인 부담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가게 매출이 임대료조차 감당 못하는 수준으로 내려갔고 내부 인테리어와 장비 구입 등 초기 투자 비용을 모두 날리는 결과가 되었어요. 김 씨는 가게를 정리하면서 스스로도 자괴감을 크게 느꼈다고 해요. 나는 내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는데 막상 해보니 내가 뭘 아는지도 모르겠더라면서 고개를 떨구셨죠. 김 씨 사례를 듣다 보면 은퇴 후 내 사업을 시도하는 게 무조건 잘못된 선택은 아니지만 준비 없이 뛰어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야말로 은퇴 자금을 고스란히 위험에 내던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 55세에 이직을 시도하다 결국 은퇴를 선택한 박 씨 이야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박 씨는 50대 중반이 되면서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다니던 회사가 인력 감축을 계속했고 승진이나 부서 이동이 막히면서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점차 커졌답니다. 그래서 본인 의지로 55세가 되던 해에 이직을 결심합니다. 이대로 찬밥 신세가 되느니 차라리 내 경력을 알아봐줄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으로 옮겨서 한 번 더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사내에서도 박 과장, 사실상 55세면 다른 회사도 안 받아줄 텐데라며 뜯어말리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하지만 박 씨는 그런 우려를 무시하고 도전을 강행했죠. 결과적으로 이직 면접을 서너 군데 봤지만 모두 불합격이었어요. 회사 측에서는 경력은 훌륭한데 우리 기업이 원하는 나이대나 조직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이유를 돌려 말했지만 사실상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한 셈이죠. 결국 그 회사에서도 나와서 잠시 실업급여를 받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은퇴 아닌 은퇴를 선택하게 되었답니다. 박 씨는 왜 진작에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정년까지 버티는 게 좋은가? 아니면 사이드 프로젝트나 창업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까? 를 고민하지 않았나? 후회된다라고 하소연을 많이 해요. 안정적인 회사에 있건 명예퇴직을 하건 간에 결국 제2의 커리어나 재취업 기회를 여러 방면에서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는 깨달음을 늦게 얻은 거죠. 은퇴 준비, 그리고 은퇴 후 삶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위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결국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막연한 자신감 나는 고연봉이고 고위직이니까 외부에서도 쉽게 나를 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점. 현금 흐름 관리의 부재 급여가 끊긴 후 어느 정도 기간까지 커버 가능한지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철저히 계획되지 않았다는 점. 은퇴 후 청사진 부재 은퇴를 했거나 준비 중인 분들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었다는 점이죠. 특히 명예퇴직금이나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이것이 내 전 재산과도 같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해요. 실패했을 때 다시 만회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요즘은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마지막 직장 생활 중에 미리 배워둬라라는 말을 많이 권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이나 재무, SNS 활용, 업계 흐름 파악 같은 걸 미리 조금씩이라도 공부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까 막연하게 고민만 하기보다 퇴근 후나 주말에 소규모로 시험해보면서 경험치를 쌓아두면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누구나 가게를 열고 사업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은퇴 후에도 업계의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컨설팅, 강의, 자문 등으로 이모작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자격증을 미리 준비해두면 은퇴 후 각종 파트타임 형태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한 가지 원천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현업에 종사 중일 때부터 부업이나 주식 부동산 투자 혹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유튜브, 블로그 등으로 다양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물론 무리한 투자나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는 건 위험하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배워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이후에는 사회적 소속감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면 그간의 명함이나 직위, 동료와의 관계가 점차 희미해지면서 공허함과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거나 봉사활동이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명예퇴직의 대가 58세 전 은행 지점장이 겪은 은퇴 후 비참한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은퇴 후 삶의 어려움을 살펴봤어요.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는 그 시기가 다가와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40대나 50대 초반부터 구체적으로 해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전과 달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60세 전후의 퇴직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정년을 채운다고 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조기 퇴직을 권고받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단순히 내가 이 나이 되면 퇴직금 얼마 받고 쉬엄쉬엄 살아야지 정도의 막연한 계획으로는 모자랍니다. 오늘 사례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나와 내 가족의 미래 청사진을 어떻게 그릴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사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과 본인의 전문성을 살릴 길을 천천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는 은퇴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때 직장이라는 안정된 울타리를 벗어날 때를 준비해야 하죠. 그 순간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또 현실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비는 누구나 고민하는 주제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번 돈으로 얼마나 쓰고 얼마나 아껴야 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생활비는 누가 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답하지 못해요. 대부분은 막연히 형편에 맞게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형편이라는 것도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그 내용도 천차만별이에요. 이 글에서는 생활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들을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더불어 실제 사례를 들어 왜 본인 형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생활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상대성의 원리. 많은 사람들이 적정 생활비라는 고정된 개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뉴스나 매체에서 평균 가계 지출 같은 통계 자료를 볼 때 마치 그 금액이 내가 따라야 할 기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생활비는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며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사례 1 소득과 지출의 비율 소득이 높다고 생활비가 많은 건 아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로 A씨를 들 수 있어요.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으로 한 달에 약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투자에 사용해요. 주변 사람들은 그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적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A씨에게는 자신만의 철저한 계획이 있어요. A씨는 어릴 때부터 돈을 아껴 쓰는 습관을 길러왔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미래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필요한 물건만 사고 쇼핑도 거의 하지 않아요. 외식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고 주말에도 특별히 돈을 쓸 일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다녀요. 결과적으로 그는 생활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A씨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생활비는 개인의 소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2. 생활비는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거주지와 생활 수준의 차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환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떤 생활 수준을 유지하느냐를 의미해요. 생활비는 단순히 내가 얼마를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생활 환경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이 도시와 시골의 생활비 차이. 도심과 지방의 비용 비교. B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B씨는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사용했어요.
주거비와 교통비, 그리고 외식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죠. 그런데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 더 이상 도시 생활이 힘들어졌고 결국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어요. 시골에서는 서울에서처럼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우선 집값이 훨씬 저렴하고 교통비도 거의 들지 않았죠.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나 걸어서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식비 역시 자급자족이 가능했어요. 직접 텃밭을 가꾸어 채소를 수확하고 근처 마을 장터에서 신선한 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그 결과 B씨는 한 달에 150만 원 이하의 생활비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오히려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생활비가 단순히 개인의 소비 습관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도심에서의 생활은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시골이나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적게 들죠. 그래서 생활비를 계산할 때는 나의 위치, 즉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 생활비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 패턴과 우선순위.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험을 더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러한 개인의 가치관이 생활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 3. 소비 우선순위의 차이.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 vs 물질을 중시하는 사람. C씨와 D씨는 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비의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C씨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지만 그중 30% 이상은 여행이나 새로운 경험을 위해 모아둡니다. 반면 D씨는 물질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집안 인테리어를 꾸미는데 큰 돈을 쓰고 가구와 가전제품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두 사람 모두 같은 금액을 벌고 있지만 그들의 생활비 구성은 전혀 달라요. C씨는 여행을 위해 평소에 외식이나 쇼핑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반면 D씨는 집안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나 집 관련 물품에 돈을 쓰고 그 외의 지출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이처럼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각자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따라 생활비의 구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4. 소득에 맞는 지출의 중요성. 돈을 적절히 써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를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무작정 아끼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쓰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적절함은 본인의 소득과 가치관에 맞게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례 4. 무리한 소비와 적절한 소비의 차이. 이 씨는 한때 과소비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된 경험이 있어요. 그는 친구들이 하는 소비를 따라 하려다 보니 자신의 소득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결과는 큰 빚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몇 년 동안 고생해야 했어요. 반면 FC는 같은 소득을 벌지만 소비에 대해 철저히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돈을 적재적소에 쓰려고 노력해요. 그런 덕분에 그는 큰 경제적 문제 없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이 사례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활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무작정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소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생활비는 꾸준히 재조정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마지막으로 생활비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삶이 변화함에 따라 생활비도 끊임없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출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고 직업의 변화나 가족 구성의 변화로 인해 생활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때도 많죠. 사례 5. 결혼 전후의 생활비 변화. G씨는 결혼 전 혼자 살 때는 한 달 생활비로 약 150만 원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가족이 늘어나고 자녀가 생기면서 생활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죠. 아이를 키우기 위한 교육비, 가사 관리비 등이 추가되면서 한 달 생활비는 3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지 씨는 처음에는 이 변화에 당황했지만 결국에는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늘어나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자녀 교육이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부분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나가기로 결정했죠. 예를 들어 외식보다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늘리고 여가 시간에는 비용이 적게 드는 야외 활동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재조정했어요. 이 사례는 생활비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혼, 자녀 출산, 직업 변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생활비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변화에 적응하고 상황에 맞게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6. 소비의 심리적 요소 감정적 소비와 계획적 소비.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생활비와 관련된 소비가 단순히 경제적인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소비를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할 때도 있어요. 이처럼 감정적 요소는 우리의 소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 6.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과소비. H씨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지만 늘 돈이 부족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충동적으로 쇼핑을 하는 습관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고민이 쌓이면 그는 일종의 보상 심리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사주곤 해요. 문제는 이러한 소비가 전혀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라는 것이죠. 결국 월말이 되면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일쑤고 그로 인해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에 빠져버렸어요. 반면 I씨는 소비를 철저히 계획하고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쇼핑이나 과소비로 일을 해결하지 않고 대신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그 결과 그는 월말에도 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활비는 단순히 돈의 흐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스트레스, 심리적인 상태가 생활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7.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생활비. 마지막으로 생활비와 재정 관리를 연결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한 달 한 달의 생활비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인 재정 목표와 연결지어야 현명한 소비가 가능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돈만 사용하는 경우 결국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례 7. 미래를 준비하는 생활비 관리. J씨는 젊었을 때부터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워 생활비를 관리해 왔어요.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자산을 분산 투자하며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세워왔죠. 예를 들어 10년 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에 가입하고 노후를 대비해 연금에 돈을 모아왔어요. 이러한 계획 덕분에 J씨는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경제적 변화에도 큰 걱정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K씨는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쓰는 생활을 해왔어요. 그는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지만 과소비와 충동적인 지출로 인해 큰 돈을 저축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나이가 들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노후에도 경제적인 불안을 겪게 되었죠. 이 두 사례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생활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의 생활비를 줄이거나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재정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론 본인의 형편과 가치에 맞는 생활비가 최적이다. 결국 생활비는 누가 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요. 생활비는 내가 정하는 것이고 그 기준은 나의 소득, 가치관, 생활 환경, 그리고 미래 계획에 따라 달라져야 해요. 외부에서 제시하는 평균 생활비나 다른 사람의 소비 패턴에 휩쓸리기보다는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춰 생활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듯이 소득이 많다고 해서
생활비가 반드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거주지나 삶의 방식에 따라 생활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 상태나 장기적인 재정 계획도 생활비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따라서 생활비를 정할 때는 단순히 현재의 소득과 지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보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생활비로 경제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회사 그만두면 다 끝날 줄 알았다. 은퇴 후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랬다. 이제 좀 쉬자. 30년 넘게 일했으면 됐지. 앞으로는 마음 편히 살자. 그렇게 퇴직을 맞이할 땐 어느 정도의 해방감도 있었다.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 뜨지 않아도 되고, 보고서 하나에 눈치 볼 일도 없고, 회식도 없고, 야근도 없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 퇴직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진짜 문제는 그 후에 시작된다는 걸. 어느 날은 뉴스에서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고, 어느 날은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보며 이상하게 숨이 턱 막혔다. 내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은퇴 후엔 마음 편히 살아도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리 불안한 걸까? 사실 나만 그런 건 아니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퇴직 후 진짜 인생의 무게를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은퇴 이후의 삶.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었다. 1. 퇴직하면 쉰다. 3개월 후 무기력증에 빠진 58세 김 과장의 이야기. 김 과장은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정년을 2년 앞두고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퇴직금도 꽤 받았고 집도 작아였기에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이었다. 처음 2달은 너무 좋았단다. 아침마다 늦잠 자고 평일 오전에 카페 가고 골프도 한두 번 치러 다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허전해졌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루 종일 딱히 할 일이 없으니 TV만 보게 되고 누구랑 연락도 뜸해졌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자신은 멈춰있는 느낌이었다.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자존감은 점점 작아졌다. 결국 김 과장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재능기부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삶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교훈.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경제적 문제보다도 소속감의 상실이다. 우리는 회사 사람 김 과장으로 살아왔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은퇴 후 삶을 위해선 나만의 리듬과 정체성을 다시 설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2. 퇴직 후 재취업했지만 월급은 60% 62세 박 부장의 현실. 박 부장은 정년까지 채우고 퇴직했지만 한 달, 2달 지나며 이 돈으로 20년은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후 자금은 계산해보니 빠듯했고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와 자녀의 결혼 자금, 부모님 부양 등 예상 밖의 지출도 많았다. 그래서 결국 재취업을 택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한때 수백 명을 이끌던 부장이었지만 재취업 시장에서는 경력보다 나이가 먼저 보였다. 어렵게 구한 일은 중소기업의 사무직 계약직.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고 업무는 익숙하지 않았으며 팀원들과의 거리감도 느껴졌다. 박 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일은 일이야. 하지만 마음가짐이 다르지. 이젠 내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버티는 거니까. 이 사례가 알려주는 교훈. 은퇴 후 재취업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나이 들면 경력보다 건강, 적응력, 태도가 더 중요해진다. 50대부터 관련 자격증이나 기술을 준비하거나 나만의 일거리를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는 말한다. 60대 이후에도 소득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생산 가능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퇴직 후 소득의 70% 수준은 목표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이해해야 하죠. 3. 퇴직 후에도 여유롭던 이 부장, 그는 왜 달랐을까? 같은 시기에 퇴직한 이 부장은 분위기가 달랐다. 50대 중반부터 퇴직 이후를 계획해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을 58세에 모두 정리했다.
59세부터는 자산 배분을 시작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 예비 의료비, 여행 자금 등 목적별로 나눴다. 은퇴 직전엔 시니어 자산 관리 세미나에도 참석하면서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봤단다. 게다가 그는 소일거리로 운영할 작은 온라인 책방을 60세에 오픈했다. 매출은 크지 않아도 하루에 책 정리하고 고객과 매일 주고받는 시간이 삶에 의미를 줬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며 살아도 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례가 알려주는 교훈. 은퇴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구조, 시간의 주도권, 그리고 의미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의 문제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은 결국 두 가지다. 첫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 둘째, 삶의 목적과 리듬.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한 사람은 노후에도 행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은퇴 후 진짜 인생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팁. 지출 구조부터 점검하자. 은퇴 이후 지출은 소득보다 빨라진다. 특히 의료비, 가족 지원, 주택 유지비 등이 예상보다 더 크다. 지금부터라도 가계부를 정리하고 고정 지출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자. 퇴직금은 한 번에 다 쓰지 않기. 많은 사람이 퇴직금으로 여행, 자녀 지원, 빚 갚기 등 다양한 지출을 한 번에 한다. 하지만 이 돈은 노후 생존 자금이다. 꼭 필요한 용도를 정해두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 나만의 루틴과 일거리 찾기. 은퇴 후 시간은 무한하다.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취미든 일이든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글쓰기, 운동, 봉사, 소일거리, 창업 등 어떤 형태든 좋다. 건강은 자산이다. 돈보다 중요한 게 체력이다. 60대 이후엔 병원비, 약값, 관리비가 더 크게 다가온다. 식습관, 운동, 건강검진부터 철저히 챙겨야 한다. 맺으며 진짜 인생, 이제 시작이다. 회사에 다닐 땐 늘 누군가가 내 시간을 정해줬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회의 시간, 휴가 기간까지. 하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게 내 손에 달렸다.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설계하고 스스로를 관리해야 하는 시기다. 그래서 퇴직은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시작이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인생 2막, 지금부터라도 내가 살아갈 인생을 진짜로 준비해보자. 지금이 늦은 게 아니다. 지금이 딱 시작하기 좋은 때다.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깊이 있게 풀어볼게요. 특히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수치,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팁과 주의사항을 친근한 말투로 전문가 시각에서 알려드릴게요. 1. 은퇴 준비, 돈만큼 중요한 현금 흐름 관리. 많은 분들이 은퇴 자금을 단순히 목돈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 퇴직금 3억 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걸 한꺼번에 쓰면 몇 년 버티기 힘들죠. 실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생활비는 월 소득의 70% 정도로 줄여야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직장 다닐 때 월 400만 원 벌었다면 은퇴 후에는 월 280만 원 정도로 생활을 맞추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이걸 감안해서 자산을 나누는 4% 룰이라는 것도 있어요. 쉽게 말해 은퇴 후 원금의 4% 정도만 매년 꺼내 쓰는 걸 추천하는 건데 예를 들어 3억 원 있다면 3억 0.04 1200만 원, 월로 치면 약 100만 원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 4% 룰은 물가 상승이나 투자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한번 자산 규모를 점검하고 나눠보는 데 좋은 기준이 됩니다. 2. 재취업과 부업, 건강과 적응력도 준비해야 한다. 5060대에 재취업을 하려면 단순히 경력만 믿을 수 없어요. 실제로 취업 현장에선 연령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재취업 성공률은 10명 중 3명도 안 된다고 해요. 그마저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형태가 많죠. 그래서 일찍부터 자기만의 소득 다각화를 준비하는 게 필수예요. 예를 들어 김 과장 사례처럼 동네 봉사나 재능 기부로 시작해서 점차 일을 늘리거나 박 부장처럼 간단한 온라인 판매, 프리랜서 활동, 강의 같은 걸 해보는 거죠. 건강도 무시 못합니다. 요즘 60대라도
체력이 좋으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지만 무리하면 금방 지치고 병원 신세를 지기 쉽거든요. 하루 30분 걷기, 꾸준한 스트레칭, 그리고 정기 건강검진은 꼭 챙겨야 하는 기본 준비입니다. 3. 구체적인 재무 설계, 전문가 도움받는 게 답. 많은 분이 은퇴 준비 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자산을 배분할까 하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을 안정적으로 배분하는데, 예를 들면 60대 초반까지는 주식 비중을 4050%로 유지해 성장성도 챙기고, 이후에는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을 늘려 위험을 줄이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모두 합쳐 얼마나 매달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지 면밀히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월 80만원, 개인연금 30만원, 퇴직연금 50만원이라면 매월 160만원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거기에 저축이나 투자 수익을 더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구조죠. 요즘은 은퇴 자산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아서 혼자 머리 싸매지 말고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걸 추천해요. 실수 없이 현실적이고 내 상황에 맞는 플랜을 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4. 현실적 사례 은퇴 후 재정 설계와 생활 방식 변화. 사례 1. 58세 이모 씨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4억 원을 안전하게 운용하며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를 만든다. 이모 씨는 퇴직 후 자산의 60%를 저위험 채권과 적금, 40%는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했어요. 연 34%의 수익률을 목표로 잡아 큰 변동 없이 매달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죠. 그는 투자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게 핵심이라 말합니다. 사례 2. 63세 박 씨는 퇴직 후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 매달 150만 원 수익을 올린다. 처음엔 작은 재고로 시작해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며 매출을 키웠어요. 지금은 집에서 일을 하며 건강도 챙기고 적당한 활동으로 은퇴 후 우울감도 줄었다고 해요. 사례 3. 60대 초반 김 씨 부부는 자녀 교육비를 모두 끝내고 집도 대출 없이 완전히 자가여서 생활비 부담이 적다. 그 덕분에 매달 연금과 저축으로 여유 있게 지내면서도 여행과 취미 활동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한 덕분에 스트레스가 적고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노후를 즐기고 있어요. 5. 꼭 기억해야 할 노후 준비 주의사항. 첫째, 은퇴 휴식이라 생각 말자. 은퇴는 휴식기라기보다 새로운 시작이다 보니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둘째, 퇴직금은 지금 쓰는 돈이 아니라 평생 쓰는 돈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해요. 무리하게 한꺼번에 써버리면 큰일 나요. 셋째, 재취업이나 부업 시 건강관리와 과로주의.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무리하면 후회가 커요. 넷째, 주변에 도움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자. 재무 상담, 커뮤니티, 가족과의 대화, 전문가와 상의가 모두 필요해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재정적인 준비와 함께 삶의 의미와 건강을 함께 챙기는 게 진짜 노후 준비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꼭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길 응원할게요. 이제 돈도 좀 모았겠다. 은퇴하면 여행이나 다니며 살지 뭐.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품고 은퇴를 기다립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짐을 싸서 여행을 다녀보면 돌아와서 다시 마주하는 건 고요한 집안 공기와 공허함이더군요. 여행지에서 웃으며 술잔 기울이던 사람들은 다 스쳐가는 인연이었고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목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과 함께 소일할 수 있는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먼저 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을 보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 금고를 열어 꺼내 쓰듯 생활합니다. 초반엔 여유롭죠. 골프도 배우고 해외도 나가고 손주들 용돈도 팍팍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긴 노후 기간이에요. 요즘 80세, 90세까지 사는 건 흔하잖아요.
금고가 한번 비기 시작하면 다시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원이 없거나 적으니까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62세에 대기업 임원 퇴직금을 4억 가까이 받았어요. 처음엔 호화 여행도 가고 외제차도 바꿨죠. 그런데 불과 7년 만에 돈이 바닥났습니다. 연금은 국민연금뿐인데 한 달 120만 원 정도. 생활 수준을 줄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매달 적자였고 결국 작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퇴직금이 금방 사라진 이유는 목돈을 연금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필요한 건 금고를 열어 쓰는 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연금 같은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꼭 이야기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그냥 통장에 넣어두지 말고 일정 금액은 평생 받는 즉시 연금 같은 금융상품으로 일부는 배당주나 임대 수익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지만 아무런 수입 없이 목돈을 헐어 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여행이라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세계 여행 다닐 거야 라고 하십니다. 여행 좋아하죠. 저도 좋습니다. 문제는 여행이 우리 삶을 365일 채워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 친척 어르신 한 분은 은퇴 후 3년간 부부가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행은 좋아. 근데 매번 돌아오면 허무해.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스쳐가. 결국 집에 오면 나랑 내 아내뿐이야. 여행은 단기적인 취미예요. 순간의 설렘을 주지만 일상의 적적함을 해소해주진 못합니다. 그럼 은퇴 후에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일상에서 함께할 13명의 친구, 그리고 소일거리입니다.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70 넘은 아저씨들이 매일 공원에서 장기 두십니다. 멀리서 보면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그분들은 매일 만나서 대화 나누고 건강도 체크하고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거기엔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외로움에서 오는 우울증, 무기력, 심지어 치매까지 막아줍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은퇴 직전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혼자 산을 자주 다녔습니다. 근데 혼자 다니니까 즐겁지가 않더군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가? 결국 산악회에 가입했어요. 거기서 만난 60대, 70대 분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다니는데 이제는 산이 삶의 중심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바둑, 낚시, 등산, 텃밭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를 사귀나라고 하세요. 맞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필요하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퇴직 후 5년간 집에서 TV만 보던 65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너무 답답해하다가 문화센터에 억지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 서예반에 들어가셨는데 이제는 매일 나가서 글씨 쓰고 전시회도 하시고 서예반 친구들이랑 막걸리도 드세요.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활기차게 살 줄 몰랐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지탱해주는 건 그런 인연이에요. 정리하자면 은퇴 준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고를 헐었으면 끝인 목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꾸준히 나오는 연금형 수입을 만드는 것. 둘째, 여행 같은 일회성 즐거움이 아니라 일상에서 나의 적적함을 달래줄 친구, 소일거리, 커뮤니티를 갖는 것. 누구나 은퇴하면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고립이 되고 여유가 불안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생각하고 계획하면 훨씬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결국 은퇴는 돈과 사람이 모두 있어야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 볼까요? 앞서 이야기한 금고를 헐어 쓰는 목돈이 아니라 연금화된 지속 가능한 수입, 그리고 스쳐가는 여행 인연 대신 함께 소일할 친구와 취미를 실제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실용적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지?
하는 질문이 생길 때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부터 다시 잡아보죠.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으면 은행에 넣어 두거나 그냥 생활비로 쓰세요. 초기엔 한 달에 300, 400씩 써도 불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5년, 10년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통장에 넣어두고 매달 300만 원씩 꺼내 쓴다고 쳐요. 단순 계산이면 5년 반이면 끝납니다. 연금 따로 없으면 그 뒤는 큰일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연금화예요. 연금화는 말이 어렵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일정 금액을 나눠 받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게 즉시연금 보험이에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즉시연금에 넣으면 나이와 보험사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5세 남성 기준으로 월 30만 4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어요. 적은 거 아니야? 하시는데 중요한 건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100세까지 살아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연금보험 하나만 믿을 필요는 없어요. 퇴직금의 일부만 넣고 나머지는 다른 연금화 자산으로 나눌 수 있죠. 예를 들어 배당주 투자. 은행이자 2% 시대지만 우량 배당주는 연 57% 정도 배당을 줍니다. 5천만 원어치 잘 분산 투자하면 세후 연 250만 350만 원, 월 20만 3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나옵니다. 물론 주가 변동 리스크는 있지만 목돈을 깎아먹는 것보단 낫죠. 또 소형 상가나 오피스텔 임대 수익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건 관리와 공실 리스크가 크니 나이 들수록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대신 리츠 REITS나 상장형 부동산 펀드를 사면 작은 돈으로도 임대 수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죠. 결국 핵심은 한 방에 1억 써버리는 게 아니라 매달 30만, 50만, 100만씩 들어오게 쪼개서 만드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귀찮아하세요.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되지라고요. 하지만 통장 속 돈은 계속 줄어듭니다. 반면 연금화에 두면 꾸준히 들어와서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커요. 또 하나 중요한 팁.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받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조기 수령 60세부터 하면 금액이 줄어들고 늦게 받으면 최대 65세나 70세 더 많이 받아요. 여유가 된다면 연금 수령을 늦춰서 매달 나오는 금액을 최대화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예컨대 60세에 100만 원 받을 걸 65세부터 120만 원으로 늦추면 평생 20% 더 받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 여행 말고 나를 지탱할 소일거리와 친구 이야기예요. 은퇴 후 나 혼자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시는 분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은퇴 후 우울증, 무기력, 심지어 치매까지 대부분의 원인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서울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만남을 생활에 넣는 겁니다. 이건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68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친구가 많았지만 은퇴 후 다들 흩어지고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동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서예반을 알게 됐습니다. 주 2회 가서 서예를 배우고 끝나고 밥 먹고 막걸리 한 잔. 이게 삶의 낙이 됐어요. 친구가 없던 게 아니라 만들 생각을 안 했던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문화센터는 전국 어디에나 있어요. 대부분 프로그램이 저렴하거나 무료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일거리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 하나라고 하시지만 꼭 돈 벌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텃밭 가꾸기,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 동네 아이들 공부 봐주기, 작은 알바. 이게 일상이 되고 리듬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 노년층이 주 23회라도 일정한 활동을 하면 치매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깁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족과의 관계 관리예요. 나는 혼자 잘 지낸다 해도 결국 위급할 때 날 도와줄 건 가족이에요.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죠.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연락을 끊거나 섭섭함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가끔이라도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고 식사 한번 같이 하자는 말, 손주에게 전화 한 통 넣는 게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게 자식에게도 우리 부모님이 마음을 열고 계시는구나라는 신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체면이 은퇴 이후 최대의 적이에요. 내가 대기업 다녔는데 문화센터는 무슨, 내가 사장까지 있는데 알바는 무슨, 이런 생각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은퇴 후 집에만 틀어박힙니다. 그런데 체면은 통장 잔고를 늘려주지 않고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면을 내려놓을수록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어요. 결국 은퇴 준비는 돈이 다가 아닙니다. 돈은 연금처럼 매달 나오도록 만들어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사람은 여행처럼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평생 함께할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오늘이라도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이게 제 경험과 전문가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은퇴 후 삶을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